언론사 입사 준비생을 위한 답 없는 가이드북 언어의 법칙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언어의 법칙 팀입니다. 저희가 벌써 7회를 이렇게 열고 있습니다. 저희가 6회까지 지금 파일을 올렸잖아요. 팟캐스트랑 팟빵에. 근데 누적 조회수가 500명이 넘었어요. 오 진짜요? 네, 쩔죠. 오. 3일 만에 100명이 늘었어? 그렇죠. 역시 우리 게스트를 초대해야 되나 봐요. 어느 우리 둘만 가지고 우리 넷만 가지고 맞아, 안 안 돼, 되는 안 걸로. 돼. 어느 회차가 쩌냐면 1화랑 5화. 5화가 제가 조회수를 확인했는데 5화가 진짜 5화만으로도 100명이 넘게 들었다고요. 아 진짜요? 네. 갈리 씨가 참 위력이 대단했나 보네요. 그래서 저희 방송을 이렇게 찾아서 들어봐 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건 정말 고마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감사드리죠. 그리고 매일 저희에게, 그러니까 저희 방송을 듣고 매번 이렇게 피드백을 주는 제 지인이 있어요. 누구요? 제가 아는 동생인데 그중 항상 방송을 다 듣고 너무 재밌다 그러고 근데 이런 건 아쉽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 있거든요. 좋은 친구다. 난 실명 너 말하고 싶은데 혹시 그 친구 싫어할까봐. 모니터링 아. 팀이잖아, 모니터링 팀. 아니야 다른 팀. 진짜?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분들의 응원에 힘입어 열심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화에서는 저희가 준비한 코너들이 그 천석이의 반면교사 그리고 김도트의 온에어 이렇게 코너 두 개를 진행하고, 그리고 이제 또 글 두 편 소개하는 거 진행할 텐데, 오늘 글은 특별히 김훈 특집입니다. 그래서 김훈 작가님, 기자님이 쓰셨던 글 중에서 저희가 좀 괜찮은 글들 뽑아서 두 편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똔똔똔똔똔똔똔. 네, 그러면은 천석이의 반면교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천석이 씨 준비. 오늘 이 코너를 주도해서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오늘 예. 복장이 굉장히 후리하시네요. 예비군이 아니죠. 방금 얼마나 끝나서 각이 갇혀진 복장이야. 그러니까 지금 군인 복장인데요. 군인 단추- 아저씨 같아. 단추 다 풀고 지금. 여기 옆에 막걸리 하나 넣으면 딱일 것 같아. 예비군 2박 3일을 갔다 와서요. 4년 차니까 이제 마지막이니까 하고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부터 반면교사. 예, 반면교사의 취지는 이제 아랑에 같은 데 보면 이제 후기가 많이 올라오잖아요. 네, 네. 근데 저는 사실 뭐 그렇게 많은 경험들은 없지만 그래도 제가 했던 그 최근에 있었던 드라마 하우스 필기에서 이제 전 날라갔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필기에서 떨어졌다는 말이죠. 예, 필기에서 굳이 예. 해석해주지 않으셔도.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는 필기에서 저도 좌절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혹시나 만약에 뭐 도움이 되실까 해서 그냥 후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 스스로 이제 시험을 치면서 나는 왜 탈락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역시나 탈락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 왜 탈락을 했을까에 대한 어떤 혹시 뭐 도움이 된다면 이런 사례를 반면교사로 그쵸. 삼으라는 자아성찰 뜻에서. 코너. 저 스스로도 반성하면서 파이팅하고 이런 코너입니다. 네. 그럼 한번 뭐 간단하게 드라마하우스 서류 같은 경우에는 좀 글자 수 제한에서는 좀 자유로운 편이고요. 그래서 하시고 싶으신 말들은 좀 많이 다 때려 박을 수 있을. 아 진짜요? 시간은 얼마나 줘요? 서류요. 서류가. 서류는 그런 거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기획안을 보통 이제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드라마는 무엇인가라고 물어보면서 이제 기획안이나 아이디어 정도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드라마하우스 이번 공채 때는 라인이랑 조연출이랑 기획 이렇게 세 가지를 뽑았었는데, 일단 서류에서는 선택을 할 수 없고 이제 필기에 가서 선택을 이제 하게 되거든요. 독특하네. 그래서 필기장에 가면 동그라미를 쳐요,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파트로. 그래서 좀 특이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서류 이제 되고 나서 필기장 갔더니 한 100명 정도 그때 와 있었고요. 앞에는 경력직 좀 있어서 경력직을 좀 빼면 한 7, 80, 9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느낌상. 7, 80, 90은 몇 명이지? 내가 셀 수가 없으니까 경력이 몇 명이 왔는지 알 수가 그냥 없어서 눈대중으로. 그냥 눈대중으로 한 그 정도 온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필기 때 이제 보통
이제 다른 분들은 이제 미리 써놨던 장문이나 뭐 기획안 같은 걸 보고 계시더라고요. 아 미리 와서. 네, 근데 저는 그죠?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해야죠 필기 시험 보잖아. 난 이제 알았어. 그때 뭐 하시고 계셨나요? 담배 피고 아시는 시간에 화장실 가고 친구들이랑 카톡하고. 릴렉스하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보면은 와 진짜 겁나 간지난다. 이 사람은 얼마나 완전 많이 고수. 준비를 했을까? 맞아. 아니야 또라이처럼 봤을 거야. 여기도 삐 처리를 해야겠어.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맞아. 네, 맞아요. 이건 제가 보기에 완결한 작품을 좀 보고 하는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쵸. 그리고 뭐 제시어가 뭘 나올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미리 좀 그 마인드 매핑하는 거 그죠. 좀 해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어떻게 써야지 이런 걸 조금. 아 네. 마인드 매핑. 역시 합격자는 다르군요. 필기 오, 합격자는. 역시. 네, 이제 1교시 때 드라마우스 시험은 문제가 위아래가 나왔었어요. 아 진짜 어려울 것 같아 위아래. 맞아. 근데 예전에 들어보니까 무슨 전현무가 특강했을 때 그때 전현무가 시험 친 거 중에 좌우가 한번 나왔었대요. 그래서 아 맞아. 그 들은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위아래도 사실 그때 좀 쓰시는 분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미리 연습을 해왔었던 그쵸. 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느낌상. 근데 저는 안 했거든요. 한 적이 없어요. 이걸 받고 나서 뭐 그냥 EXID밖에 생각이 안 나. 그쵸. 한이밖에 한이. 생각이 안 나. 그래가지고 뭐 한이 예뻐. 그냥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생각하다가 이제 시간 조절도 실패하고 뭐 그래서 결국 권력 구조 관련한 걸로 썼거든요. 예, 이때부터 뭐 저는 이제 긍정 씨한테 카톡 보냈지만 나 끝났다고 잠시 쉬는 시간 동안에 보냈었거든요. 이제 그리고 기획안 같은 경우에는 한 80분인가 줬던 것 같아요. 시간이 좀 더 길었는데 이것도 이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5년을 관통한 키워드를 스스로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획안 쓰는 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80분 안에 드라마 기획안 쓰는 게 만만치가 오. 않더라고요. 그쵸 진짜. 드라마니까. 그러니까 뭐 그때 시험 감독분이 최대한 쓸 수 있는 만큼 써라 이렇게 말했는데 보통 기획안 쓸 때 기획의도 쓰고 제목 쓰고 그 다음에 캐릭터하고 시놉시스까지 쓰는데 뭐 저는 이때 키워드를 그때 소소하다의 소소로 잡고 나서 이걸 썼었는데 시험장에서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거 이미 나왔던 거라고 그래가지고 아유. 이것도 뭐 망했다고. 약간 글은 뭐 현장에서도 좀 예, 공연에서 쓸 수 맞아요. 있지만 기획안 같은 경우는 진짜 내가 맞는 것 그동안 같아요. 예. 정말 갈고 닦은 실력이 나오는 것 같아 진짜. 그쵸. 이 기획안은 진짜 제가 보기에 거기서 바로 쓰는 거는 웬만한 고수 아니면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어렵죠.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쓰고 연습을 미리 해놔야. 그리고 드라마 같은 경우는 캐릭터가 좀 중요해서 캐릭터만 맞아. 몇 개만 잘 만들어놔도 돌렸을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좀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쉬는 시간에 담배 피지 말고 화장실 좀 참고 기획안 내가 그동안 썼던 기획안을 돌아보는 걸로. 복귀.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좀 미리 썼던 걸 갖고 가셔서 좀 보 보는 게 어떨까. 그쵸. 그게 도움이 되니까. 맞아,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네. 있었구나. 그 당장 막상 가면은 그쵸. 머리가 백지가 될 수 있으니까. 저는 그냥 진짜 담배 피고 노래 듣고 카톡하고 담배 연기 속에 묻혔어 이렇게 아이디어들이. 되게 진짜 남들이 봤을 때는 와 진짜 저 사람은 얼마나 여유가 머리 안에 다 넘치길래. 들어 있나 봐. 최소 이거 준비 5년 차다. 저 정도의 포스는 이거 뭐 한 몇 달에서는 안 나오는. 이러면 혹시 뭐- 얘기할수록 그니까. 고개가 더 내려가고 있어요. 천석이님. 드라마계 이동국. 이동국이 축구했을 때 축구 한참 선수 뛰었을 때 다른 선수들이 경기 전에 몸 풀고 스트레칭하고 막 연습하고 하면 이동국은 저 건너편 벤치 앉아서 담배 피고 있었다고. 아 진짜. 그래갖고 진짜 축구계 핵 간지였다 했는데 딱 천석이 씨가 핵 간지가 될 뻔했네요. 이걸 뭐라 그래야 돼? 그냥 뭐 바보 같은 짓거리 해서 탈락한 거고 이걸 좀 그랬던 하여간 뭐 개인적인 경험담을 좀 말을 했는데 기획안 같은 경우에는 꼭 좀 미리 갖고 가서 보시는 걸 좀 추천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 분은 경험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나요? 그러니까요. 네네. 저는 이제 그때 스브스 갔을 때 챙겨갔죠. 제가 글을 썼던 거. 썼던 거. 좀 그리고 좀 스터디원들한테 좀 좋게 평가 받았던 것들. 오. 그리고
그거 가져왔었어요. 그 안수찬 선생님이 나는 어떻게 쓰는가 저 맞아. 책에 맞아. 그거를 타이핑을 그러니까 이거 뭐지 타이핑한 거를 안수찬 선생님이 수업 마지막 시간에 나눠주셨거든요. 네, 저 음. 받았어요. 그거 가져왔어요. 그거 저한테는 그게 어떤 교과서. 교과서고 지침서고 내가 글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한 제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가이드라인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에 그거를 다시 봤어요. 다시 믿고 원래 제가 밑줄 쳐놓았던 거 다시 보고 글은 이렇게 써야지 계속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떤 제시가 나오면 이렇게 써야지 이렇게 써야지. 이렇게 해야 붙는구나. 저도 스브스 썼었어요. 필기 때. 진짜? 광탈. 그때도 처음 아마 드라마를 처음 친 거였던 것 같아요. 그때도 노트를 안 가져가셨나요? 그때는 아예 처음이었으니까 그쵸. 담배만 갖고 와. 우와 대박이다. 아티스트야 아티스트. 담배하고 펜 하나 갖고 왔나? 야, 나에게 멋있다. 필요한 건 담배 한 가지뿐. 맞아. 다른 건 필요 없어. 담배 한 그리고 개피만이 나서- 이 나라가 허락한 유일한 영감의 원천이니까. 거기서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랑 얘기하면서 우리가 어쩌다 여기 왔을까 이렇게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인연이다. 왜냐면 제가 그거 스브스 필기 합격 발표 그 문자를 받은 게 제가 예비군 훈련하고 있었거든요. 진짜. 오. 예비군 훈련장에서 이제 떴다고 문자가 온 거예요. 대박. 근데 뭔가 너무 짜증나는 거 뭔가 안 됐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처음 필기 친 거니까 그래서 확인 안 하고 있었어요. 진짜요? 근데 스터디 단톡방에서 그때 하던 스터디 단톡방에서 사람들이 뭐 결과를 했는데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혼자 아이고. 붙은 거야? 다 떨어졌대. 근데 그래서 나는 마침 그래 뭐 다 떨어졌으니까 나도 떨어져도 뭐 좀 충격이 덜하겠지. 근데 붙은 거야. 대박이다. 나 소리 지르잖아. 그때 훈련하고 예비군 있었는데 훈련 중에. 이러. 와 이러고 막. 소리 지를만 하지. 진짜. 근데 단톡방에 말을 못 하겠네. 미안해가지고. 그쵸. 그렇죠. 응. 근데 가만히 있으니까 또 갑자기 어떤 아나운서 지망생이 그분도 붙었대 마치. 진짜. 그분이 말해줘서 그래서 사실 저도 점점점점 뭐 잘 됐습니다 이렇게 나도 말을 했었어요. 근데 스터디 하다가 만약 혼자만 붙으면 말을 못해. 말 진짜. 못하겠고 맞아요. 미안하고. 미안해서 말을 못해. 뭐 그런 거지. 잘 못. 그래도 붙은 사람이 나오면 스터디를 같이 했던 사람 입장에서 그렇죠. 우리가 잘못한 건 아니었구나. 그쵸 우리가 잘못된 그거는 방향은 아니었구나 이런 건 그렇죠. 있죠. 방향이 잘못 가고 있는 건 아니구나 이런 그래서 생각이. 다 부질없는 지나간 과거. 에이. 과거의 끼니가 지금의 끼니를 대체할 수는 없듯이. 밥에 대한 청취자분들 단상. 그에 대한 단상. 청취자분들도 들으셨겠지만 이제 저는 이제 탈락자고 이제 합격자가 옆에 있잖아요. 그렇죠. 합격자는 어떻게 했고 탈락자는 어떻게 그 했나. 시험 전의 시간을 이용했는지를 보면은 이제 확연히 드러나기 때문에 직전까지 준비를 해야 된다. 직전까지 진짜. 준비를 해는 게 그래도 후회도 안 남고 그런 것 음. 같아요. 그 약간 제가 겁이 많아가지고 그런 걸 수 있어요. 왜냐니까 그냥 사실 그냥 어떻게 보면 멍 때리는 시간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치기 전에 뭔가 마음을 좀 여유롭게 하고 약간 이렇게 마음을 비우고 머리를 비우고 그런 시간도 필요한데 저는 좀 많이 쫄았던 것 같아요. 그 시간에. 그게 그쵸 너무 그때 불안했어. 처음이었다며요 네. 그때가. 불안하고 그래서 그래요. 그쵸. 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들 우울해지고 계시는데요. 이거. 그러니까요. 진짜. 하여튼 이런 우울을 범하지 말라는 네. 선배의 충고라고 해야 되나요? 선배도 아니고 그냥 먼저 겪은 사람으로서. 맞아. 그래서 혹시 만약에 드라마우스를 쓴다면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렇죠. 네. 야, 그 종이 같은 경우에 드라마우스는 좀 약간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껏 좀 쓰실 수 있고 뭐 그런 것도 괜찮고 뭐 구성한 그 기획안 쓸 때도 종이 좀 많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편안하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수정펜 꼭 갖고 가시고 뭐 이런 거는 좀. 도트 씨는 이제 예전에 원래 작가를 좀 하셨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오늘의 서브 코너죠. 그럼. 네, 천석의 반면교사 그 다음에 김도트의 오네요. 저는 사실 뭐 지역에 있는 공중파 방송국에서 라디오 작가를 한 3년 반, 4년 이렇게 일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 건 아니고요. 혹시 작가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한데 그냥 제 경험을 좀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사실 작가 같은 경우는 프리랜서로 채용이 되기도 하고 사람들이 네. 다 어떻게 뽑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미디어잡에서 채용을 봐서 지원을 했었는데 그 외에도 방송국별로 지상파는 있어요. 지상파는 방송국별로 구성작가 협의회 페이지가 있거든요. 예. 거기에 구인 구직 이런 게 올라오기도 하고 예. 또 작가 같은 경우는 아카데미
에서 방송작가 추천, 아카데미. 네, 으로 많이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게 작가라고 하면 보통 막내, 서브, 메인 이런 식으로 연차에 따라서 나눠지는데 네. 막내 이후에 그러니까 서브부터는 그러니까 막내로 진입하기가 어렵지 그 이후부터는 방송국 내에서도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방송국 안에 이렇게 벽에 붙여놔요. 무슨 예. 프로그램 뭐 서브 작가 구합니다. 몇 년 차 이상 연락 달라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인맥으로 뽑는다 이런 얘기가 많아진 것 같아요. 이런 소식이 있으면 아무래도 거기에 있는 사람을 아는 사람이 네. 그쵸, 그쵸. 그렇죠, 얘기를 그렇죠. 듣게 되니까 그래서 인맥으로 뽑는다는 얘기가 많은 것 같기도 하네요. 그래서 처음이 들어가기 좀 어렵지. 일단 처음에 작가로서 이제 네, 진입을 시작하면 하면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 확실히 프리랜서라고 하면 그 다른 정직원들보다는 적극적으로 일을 좀 찾아 나서야 되는 그런 건 그쵸. 있죠. 네. 그리고 그런 공채가 뜨는 경우에도 넣고 당장 연락이 안 와도 한 3개월 뒤에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넣었던 지원서들을 이렇게 풀로 만들어 놓고 연락을 인재풀. 돌리는 경우들이 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인벤토리. 알겠습니다. 역시 해외파는 지금 다르다. 제 경멸하는 표정 보이나요 지금? 방금 도트가 나 정색했어. 약간 도트 아니에요, 도트가 레자예요. 아니에요. 레자. 지금 당황해서 레자. 이름도 헷갈려 막. 방금 나 약간 역시 해외파는 살기를 능력이 느꼈어. 있어. 살기를 네, 느꼈어. 그래서 죄송. 제가 하고 싶었던 지수. 말은 예. 그 뭐라 그럴까 두드리면 열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여기저기 찾아보다 보면은 그런 정보들이 있다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는 라디오 작가를 했었는데 어떤 일을 하는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지역에 있는 방송국이었기 때문에 지역 방송국은 아무래도 좀 인력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이렇게 넉넉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도 이렇게 라디오 프로그램에 작가 2명 쓰는 데도 있고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작가가 1명이었어요. 그래서 예. 제가 들어가자마자 메인을 했었는데 우와. 저는 처음부터 PD를 지망했던 게 있기 때문에 모든 일을 제가 다 해보고 싶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역에서 마침 한 꽤 일하고 난 뒤에 지역에는 그래서 아나운서분이 프로듀서도 하는 아나듀사 개념도 굉장히 많아요. 맞아, 아나듀서란 말이 네.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베테랑이신 아나운서분께서 이 은퇴를 하시게 되면서 예. 그 자리에 이제 PD를 맡아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그 프로그램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총괄하는 그러니까 모든 방송을 총괄하는 PD분이 있긴 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저랑 리포터랑 그 밖에서 진행해 주시는 아나운서 분이랑 이렇게 팀을 짜서 라디오 팀을 짜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PD 마인드로 일을 했었던 게 저희한테 좋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하는 프로그램에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게.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일을 했었냐면 저는 시사교양 라디오를 했었는데 아이템 회의를 해요. 그러니까 리포터하고 그날 들어가는 코너들이랑 어떤 주제들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지 그런 아이템 회의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인터뷰를 해야 되면 누구를 섭외할 건지 그런 거 얘기를 해서 그날 섭외를 하고 섭외는 좀 미리 하는 경우가 많고 뭐 그런 식으로 회의를 해서 먼저 시작을 하고 그 이후에 보통 라디오는 작가를 구성 작가라고 하잖아요. 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아마 방송국마다 다른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오프닝부터 클로징까지 원고를 싹 짜는 거를 저희 구성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고정 코너가 있는 경우에는 그 출연자분께서 원고 초안을 보내와요. 오늘 이런 얘기 할 건데, 그러니까 오늘이 아니죠. 내가 방송할 때 이런 얘기 할 건데 좀 봐달라 이렇게 해서 원고 보내오면 그걸 제가 라디오 대본 형식으로 고쳐서 쓰고 인터뷰하는 경우에는 질문지를 보내죠. 기자분들처럼. 그렇게 하고 꽁트 코너가 있는 경우에는 또 코미디 대본을 쓰고 이렇게 해서 라디오 작가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이렇게 드라마랑 뭐 다른 예능이라던가 다른 많은 장르의 작가들이 있는데 라디오 작가라고 하면 좀 여러 가지 장르를 좀 조금씩 경험해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뭐 저희는 시사교양 방송이었는데 이렇게 명절이나 이럴 때 방송이 확대 편성되거나 하면 특집으로 음악을 몇 곡씩 틀었었어요. 그러니까 귀성길, 귀경길 이런 때 들으시라고. 그래서 그런 음악 선곡하는 것도 굉장히 재미가 있더라고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힘들진 않았어요. 사실 일할 때는 뭐든지 일하고 있을 때 힘들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이 작가를 시작하기 전에 그냥 일반적인 회사원이었는데 회사원 되게 능력자요.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나 지금 빌빌대고 있는.
그냥 무슨 일을 하든지 힘든 건 있는 것 같아요. 대단해요. 근데 대단해요. 그 전에 일은 사실은 제가 너무 힘이 들었어요. 제가 원하던 일이 아니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근데 힘든 일이 있어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좀 덜 힘들다는 네, 게 진짜 그쵸, 맞는 그쵸. 것 같고 그래서 이 작가가 하는 일을 굳이 정리하기는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뭐 리포터가 좀 비거나 아니면 도움을 줘야 될 때는 제가 취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출연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조연출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방송에 출연하는 것도 그렇죠. 있어요. 예. 완전 만능이 되어야겠네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되냐면 라디오 부스 안에서 예. 그 상황을 총괄하는 PD가 있다면 그 PD가 자리를 뜰 수가 없으니까 그 외의 상황은 전부 작가분이 해줘야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생방송 저희는 생방송으로 진행이 됐으니까 뭐 출연진 관리 같은 것도 했었고 그래서 뭐 작가를 사실 프리랜서고 해서 추천을 하냐 안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라디오를 좋아하시는 분 또 그리고 라디오 작가를 원래부터 꿈꿨던 분이라고 하면 정말 꿈 같은 직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영상 매체에 대한 갈증이 좀 있었기 때문에 네. 이걸로는 좀 안 됐던 것도 있고 그리고 PD가 꿈이다 보니까 좀 아쉬웠던 점이 있어가지고 그랬던 게 있어요. 왜냐면 좀 일을 할수록 제가 욕심이 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결정권자는 제가 아니고 그렇죠. 결정을 그러다 못 보니까. 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욕심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다시 도전을 하게 됐는데 사실 뭐 솔직히 말하면 금전적인 부분에서 여유로운 건 아닌데 잘 스케줄을 조정하시면 오히려 생활은 여유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기 사색하고. 개인 시간. 그렇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PD 프리랜서니까. 그렇죠. 혹시. PD 중에서도 라디오 PD 분들이 굉장히 뭐라 그러지? 때깔이 여유. 좋다고 하잖아요. 라피. 그래서 라디오 작가분들도 제 생각에는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시 출근 정시 퇴근. 진짜요? 오, 꿀근무. 아니 근데 보통 데일리를 하면은 그 그쵸. 시간대는 딱 해야 맞아요. 되는 일이잖아. 근데 이제 자기가 맡고 있는 방송 뭐 한 3-4시간 전에 와서 준비하고 그 이후에 또 몇 시간 이렇게 근무가 되니까 보통 일반적인 근무 네, 시간이 맞아요. 되죠. 저 옛날에 정지영의 스윗 뮤직박스 알아요? 네. 제가 진짜 완전 광팬이라서 그때 중고등학교 때 듣고 그때 또 그 청취자들이 많이 신청한 노래 탑 10 뽑아가지고 그 스윗 뮤직박스에서 CD도 냈었어요. 음악. 네. 냈었어, 맞아. 그것도 냈었어. 사고 음. 집에 있거든요. 음. 라디오 진짜 좋아해가지고 음. 노래 듣는 것도 좋아하고 부르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약간 라디오 PD 물론 라디오 PD의 삶을 잘 모르지만 라디오 PD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있어요. 동경도 있죠. 동경. 라디오 PD 매력적인 그러니까 음. 매일 음악을 고르고 선곡을 그쵸. 하고 저도 선배한테 이게 틀어주고 되게 가깝잖아. 사람. 재미가 있었던 게 DJ들마다 말투가 다르고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맞아, 맞아. 그 말투를 제가 신경을 써서 글투가 그렇게 바뀌겠다. 글투를 그렇게 제가 이렇게 음. 의도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제일 많이 쓰는 말, 이 사람이 제일 잘 발음할 수 있는 단어, 이 사람이 말했을 때 가장 울림이 좋은 단어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제가 글을 쓸 때 참고를 그런 하는 것도 거예요. 하는구나. 멋있다. 가장 이렇게 가까이에서 호흡을 그렇죠. 하네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랑. 이 사람의 입을 빌려서 제 말을 하는 거기도 하기 때문에 좀 책임감을 가지고 적으면서 또 그리고 내가 쓴 이야기가 이 사람 입을 통해서 세상으로 퍼지는 거기 때문에 그쵸. 좀 굉장히 책임감을 갖고 일했던 것도 있어요. 그래서 더 재밌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일할 때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이제 세월호 사건 같은 게 생겼을 때 사실 그렇게 슬픈 사건이 있는데 사람들이 내가 이 슬픔을 어떻게 표현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네네. 또 트라우마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라디오 방송에 일하고 있으니까 남의 입을 빌어서라도 내가 이렇게 내 슬픔이 이렇다.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위로를 전하고 싶다. 이런 걸 좀 전할 수 있었던 그런 것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좀 주어지는 좋은 직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냥 목소리로만 한다는 것도 되게 네, 맞아요. 큰 매력. 굉장히 감성을 네. 자극할 수가 있어요. 네. 사람들이 제 목소리 좋대요. 네. 안무란궁. 목소리 좋아요, 긍정 씨. 예, 예. 진짜.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네, 저희 이번에 글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아까 오프닝에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김훈 작가님 특집을 좀 하려고 합니다. 아, 진짜. 작가이면서 기자 생활도 겪은 어떻게 보면 언론사 입시 준비생들이 한 번쯤 한 개 정도는 읽어봤을 그렇죠. 법한 그런 글.
안 읽을 수가 없는. 진짜 명필이죠. 저희가 오늘 그래서 김훈 작가님의 글을 2편을 뽑았는데 에세이집에서 뽑았어요. 처음 소개할 글이 이제 네. 밥벌이의 지겨움이라는 에세이집에 있는 네. 서민이라는 글입니다. 그렇죠.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 네. 서민이라는 그 단어를 굉장히 천착해서 쓴 글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이 넓게 서민이라는 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 보통 이제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뭐 구의원, 군의원, 군수 이런 그 직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선거를 앞두고 늘 찾는 곳이 있잖아요. 그게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글쓴이가 그런 광경을 보고 이제 글을 쓰는 것이 이제 글의 서두에 나오는데 뭐 그런 거죠. 그 후보자들이 시장을 가서 내가 진짜 서민이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정말 고생하고 고생해서 내가 지금의 이 성공을 이뤘다. 그래서 나만이 대한민국의 그 서민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한 정책을 펼 수 있다. 이런 얘기하면서 상대방의 후보를 막 비난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서민 코스프레 하는 거다. 저 사람은 어려움도 모르고 버스 요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택시 요금 얼마인지도 모른다. 내가 진짜 서민이다. 저격하시는 거예요 지금. 왜 누군가 떠오를까? 왜 한 명이 떠오를까? 아닌데. 지금 정치적 발언인 것 같은데. 아닌데요. 개콘 보는 것 같아. 아, 이거 정치적 발언이야. 맞아, 민상 토론. 아닌데. 유긍정 씨가 한 겁니다. 아닌데만 무한반복 긍정 토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래서 네.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이 글쓴이가 한마디 던집니다. 아니 왜 가난하다고 해서 서민이 아닌데 왜 자꾸 저 사람들은 서민에 대해서 저런 이미지를 풍기지? 왜 시장 통해서 뭐 생선을 손질하고 청소부 아저씨들, 아줌마들 왜 그런 사람들을 저렇게 힘들게 표현하고 그들을 저렇게 서민이라고 얘기할까? 근데 사실은 서민이란 단어는 그런 말이 아니라 사전적 의미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서민은. 그렇죠.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 사회 대한민국이 계급 사회가 아니라면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서민이죠. 돈이 많건 적건, 우파건 좌파건, 뭐 보수건 진보건 그냥 우리는 다 서민이에요. 그렇지. 그런데 그런 정치 이제 후보자들인 거죠. 이제 그런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왜 자꾸 나는 서민입니다 이러면서 그 서민의 표를 달라고 할까? 그렇게 서민이면은 대통령 나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왜 그렇게 감투를 쓰려고 하나? 서민은 보통 사람인데.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나도 보통 사람이니 내가 보통 사람의 입장을 대변하겠다 이런 거였겠지만 사실 받아들여지기는 그렇게 되지가 않는 게 본인이 서민이라는 걸 강조하시면서 꼭 들르는 곳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쵸, 시장이라던가 뭐 근데 진짜 그렇다고 하면 그냥 일반인들이 많은 여의도 뭐 이런 회사원들이 많은 그런 곳 아니면 공장 뭐 시위하는 분들이 많은 모두가 그런 다 서민이죠. 모든 곳을 다니면서 이렇게 호소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뭐라 그러죠? 그분들의 생각 속에 박힌 서민이란 이미지가 그건 것 같아요. 시장에서 일하시는 자영업자 이런 분들. 그래서 그런 프레임들이 언론을 통해서 비춰지다 보니까 우리한테도 그런 인식이 생기는 것 같아요. 서민은 이런 거 아닌가? 그렇죠. 여기서는 저는 이 부분이 인상이 깊었는데 항상 고통을 분담하겠다. 여러분의 힘든 짐을 우리가 덜어드리겠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례가 없었던 사회에서 갑작스러운 위기를 맞닥뜨렸을 때 그때 고통을 더는 게 사실상 가능한가? 사실상 지금까지 흘러온 사회적 흐름은 고통을 분담하는 사회가 아니라 어떤 계층,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사회였는데 그게 사실상 가능할까? 그리고 그거를 그들이 소위 말하는 선이라는 서민의 마음가짐으로 과연 이 고통을 없앨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약간 저는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진짜 필요한 거는 우리도 너랑 똑같아, 너랑 똑같이 낮은 사람들이고 너네랑 다를 바 하나도 없어 라는 식의 가짜 위로가 아니라 차라리 이들이 그 큰 뜻을 품고 뭐 대통령이든지 어떤 공직선거에 나가겠다는 그런 선한 소위 말하는 귀족의 마음으로 그 사람들의 고통을 사실상 지워주고 조금이라도 더 없애고 피할 수 있게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거 좀 책임감을 확실히 느끼는 게 차라리 낫지 않나.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거 저는 끝도 너무 좋거든요. 글의 마무리. 그래서 글의 마무리만 좀 직접 읽어드리면 귀족 정신을 모조리 처부수어야 서민의 낙원이 세워지는 것은 아니다. 지도자가 귀족의 명예심을 잃을 때 서민의 지옥은 시작된다. 서민은 귀족의 반대말이 아니다. 전 이 마지막 보고
슬쩍 뭔가 하나 얻어맞은 기분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선거 전에 그 풍경을 늘 봐오잖아요. 늘. 네. 그런데 우리 같은 범인들은 우리 같은 이 필부들은 몰라요. 그냥 또 저러나 보다. 그런데 뭔가 이 글을 쓰고 작가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때 거기서 또 문제의식을 찾아내고 그 문제의식을 하나의 글로써 이제 뽑아내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읽는 사람들의 고개를 끄덕일 수가 있을 때 글의 힘이 정말 커지는 건데 이 글에서는 그런 시선과 또 그 시선을 글로써 온전히 잘 담아낸 거라서 이거를 좀 어떻게 이런 아랑이 있었으면 올리면 너무 좋은데 약간 홍보라서 아랑이는 못 올리니까 이거 직접 한번은 진짜 꼭 한번 직접 한번 찾아서 읽으셨으면 저작권 있는데 어떻게 올려? 그러니까 이게 서민은 인터넷에 찾아도 안 나오더라고요. 아하. 네, 안 나오고. 그게 도서관에 그죠. 얘기를 드려야 돼. 이게 지금 이 책들이 절판이 된 책이어서 그렇죠. 도서관에 아마 있을 거예요. 맞아요. 지금 네. 아예 새로 살려면은 절판이 돼서 구하기가 어려운데. 중고로 구입하셔야 돼요. 네. 웃돈을 주고. 저 살려고 그 알라딘 갔었는데 없더라고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잘 안 나와요. 매물이 귀한 매물이야. 도서관 가서 보시면은 네. 이 책은 장식용으로도 좋아. 뭔가 있어 보이잖아. 있어 보이고. 근데 다른 글들은 꽤 있어요. 인터넷에 미셀런이라는 글을 예. 그대로 옮겨놓거나 이런 적이 있었는데 서민은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저희가 보고 이렇게 감명받고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구나 이런 건 괜찮은데 따라하려고 섣불리 흉내내는 거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제가 또 좋아하는 김훈님의 글 중에 그게 네. 있어요. 그 보도블럭에 그 깨진 빈틈이 있잖아요. 네네네. 보도블럭이 그 깨진 빈틈 사이로 조그만 풀들이 자라 있어요. 민들레 이런 거. 가로수. 보통의 필부들은 지나가요. 그냥 아무 생각 없어. 그런데 뭔가 그 작은 거에 시선을 던지는 거에 그치지 않고 던지고 그걸 이제 어떤 하나의 어떤 개념 범주로 이거를 끌어올려서 이제 범주화 시킨 이거를 글로써 가시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쵸. 범주화까지는 사실 글쓴이 머릿속에 있는 단계고 그게 글로 하나의 나온. 글로 표현이 되는 그쵸. 순간 그렇죠. 이게 공론화가 되는 거잖아요. 다른 그렇죠. 사람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말한 것처럼 도트 씨가 말한 것처럼 이걸 단순히 우리가 우리도 이렇게 하자 해서 뭐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적어도 그 첫 번째 단계 작은 작은 거에 시선을 던지는 그 과정은 꾸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건 그쵸. 맞는 것 같아요. 그 광고인 박웅현 씨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시선을 그렇게 작은 것을 스쳐 지나가지 않는 그런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얼마나 그 사소한 것들도 다 내 머릿속을 거치면 좀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학부에서 광고 전공했는데 크리에이티브 무슨 수업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 교수님 그랬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잡담을 들으라 그랬어요. 재밌었거든요. 그렇죠. 네, 맞아요. 재밌어요. 잡담을 듣고 있으면 거기서 아이디어도 생각이 나고. 지금의 맞아요. 우리 사회의 문제가 뭐고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화두는 뭔지에 대한 것을 맞아요. 캐치할 수 있대요. 그래서 약간 지금도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지금 딴 사람들 무슨 잡담 하나 살짝 들을 때 있어. 근데 보통 남자들은 야한 얘기하고 여자 얘기하고 제일 재밌으니까. 여자애들은 무슨 얘기예요? 욕이 절반이고 여자들은 좀 쇼핑 누구를 얘기. 까거나 누구를 열심히 까거나 뭐 쇼핑 얘기, 먹는 얘기, 그다음 연예인 얘기 뭐 그런 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꼭 내가 겪은 일상이 아니라도 내 주변에 있는 일상도 맞아요. 다 그게 얼마든지 그래 소재가 될 수 있고 맞아요. 그다음에 맞아요. 이 모든 다른 것들에 관심을 가지려면 나 자신에 대한 관심과 음. 성찰이 먼저 필수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정말 어렵구나. 네. 어렵죠. 나 자신에 대한 성찰까지 해야 되는 거. 네, 나 자신을 알아야 남들을 볼 수 있으니까. 어렵다. 그리고 또 그리고- 한 편이 있습니다. 네. 또 뭐죠, 유근경 씨? 두 번째 글은 이 글은 그 너는 어느 쪽이냐고 묻는 말들에 대하여 거기 네. 있는 거기 있는 글이죠. 네. 그 에세이지. 책에 있는 그 글이죠. 책에 있는 글이죠. 네. 이거는 인터넷에서 찾기가 쉬운 게 미셀러니에 연재가 됐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네, 김훈 맞아요. 미셀러니 치면 너는 어느 쪽이냐고 묻는 말들에 대하여의 한 3분의 2 정도는 인터넷으로 볼 수 있어요. 진짜. 네. 그래서 제가 소개할 글은 아들아 다시는 평발을 내밀지 마라.
예. 예. 책입니다. 이 글은 그 오늘 마침 예비군 훈련을 마치고 온 예. 그 천석이 씨가 기분 좋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거는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은 아들이 뭐 평발 기운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한 문장이 아니야. 평발이 이미. 기운이야. 아 그런가? 평발 기운은 뭐야? 평발은 평발이죠. 아 그래 한 문장으로 다시 요약할게요. 네. 평발인 아들이 엄마한테 나 군대 빼달라고 했다가 아빠한테 털리는 이야기. 이래서 아버지가 너무 뛰어나면 힘들어. 아버지가 너무 논리적으로 아버지가 되게 너무 논리적이야. 차두리가 생각난다. 아 맞잖아. 차두리의 눈물. 이 글은 맞아요. 그런 뭐 맞아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냥 뭐 여러 가지 무슨 뭐 고위층의 이제 아들들이 군대 빼고 뭐 이러한 뭐 그런 사실들을 뭐 많잖아요. 다루다가 네. 이제 자기 아들이 무슨 평발이라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잠깐 얘기를 했나 봐요. 뭐 나 군대 이거 다시 재검 받아서 안 가도 되지 않냐고 얘기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화가 나셔서 새벽에 들어오지 않는 아들을 향해서 예, 편지를 쓰고 편지를 쓰셨는데 그게 글로 나왔어. 네, 맞아. 그걸 신문에 연재하시니까 아니 서두에 새벽에 전화를 받지 않는 너를 보면 슬픔과 분노에 쌓여 있다 이런 식으로 글을 시작하는데 그 글 서두에 이미 깊은 분노가 느껴져요. 이 편지글을 마치기 전에 너가 돌아오길 바란다. 너무 진짜 힘든 거. 편지글이 끝이 났기 때문에 안 돌아왔다는 네, 얘기잖아. 안 돌아왔어. 그렇죠. 사실 원칙이 진짜 중요한데 이제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 네. 현상들이 만연하다 보니까 음. 이제 내가 너무 사랑하는 내 아들이 이제 그런 원칙을 지키지 않는 거에 좀 물들다 보니까 그렇죠. 좀 그걸 굉장히 이렇게 아버지 입장으로서 이제 답답하기도 하고 근데 한편으로 또 이해를 해요. 그래서도 그래서 뭐 함부로 뭐라고 말을 어, 못 하겠는 거죠. 어. 지금 돌아가는 음. 상황들을 보면서 아들이 그런 마음을 이해를 하면서 그렇죠. 내가 네. 이걸 해줄 수 없는 그 아빠로서의 참담한 마음 이런 것들도 느껴지고. 그게 더 근데 진짜 군대를 갈 수밖에 없어 글을 보면. 안 가면 정말 죄인이에요. 맞아. 아들아 다시는 평발을 내미지 마라. 가야지 뭐 어떻게 맞아 가야지. 그냥 아파도 가야지 뭐 어떻게 저렇게 쓰는데 어떻게 안 가? 그냥 갔다 와야 돼. 그렇죠. 뭐 이제는 평발도 가니까요. 되게 표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군대 가. 네. 이것도 아들아 다시는 평발을 평발을 내밀지 내밀지 마라라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그래서 뭐 이 글은 뭐 그래서 남자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되게 아무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그렇죠. 글이죠. 예. 그냥 그렇죠. 갔다 온 사람 입장에서는 좀 덜하겠지만 가야 될 사람 입장에서는 다행이다 이게 가야겠다. 널리 퍼져야겠다라는 생각. 그러면 군대를 가야 하고 이미 예, 갔다 오신 두 분의 입장에서 이 글의 어느 쪽이 어느 문단이나 어느 문장이 가장 마음에 그 와닿았는지. 술 퍼먹는 그 문단 거기 새벽에 술 퍼먹는 거. 아 그때 마음을 저는 이해하거든요. 군대 가기 전에. 가기 전에 마셔야지 술. 저는 보통 글에서 제일 좋은 부분은 처음 아니면 저는 끝이에요. 저 그게 딱 역시- 핵심이죠. 역시 이 글의 제일 마지막 이 네. 한 문장이 좀 길어요. 한 그렇죠. 문장이 좀 긴데 어떤 이렇게 문장이냐면 쓰면 안 되지만. 맞아. 가서 대통령보다도 국회의원보다도 뭐라고요? 국회 의원 다시 다시 이거 자르는 걸로 안 아, 자르 자르지 마, 자르지 마. 안 자르 빨리 그냥 얘기해보세요. 말해요. 빨리 해 빨리. 가서 대통령보다도 국회의원보다도 그리고 애국을 말하기를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보다도 더 진실한 병장이 되어라. 아 진짜 이게 너무 감동적이지 않아요? 더 진실한 병장이 되어라. 병장 되려면 1년 6674 이미 보냈어. 병장 되기 힘들어. 병장 되기 진짜 힘든데 병장 되고 좀 놀라 치면 집에 가야 돼. 19개월을 보내야 병장이 돼요. 그렇죠. 예. 아 지금은 고생이야. 줄었겠다. 지금은 좀 줄었겠다. 저희는 줄었겠지. 6674였거든요. 근데 진짜 그 윗부분도 참 되게 좋지 않아요? 저는 우울할 때 읽으면 참 그렇다는 게 이거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은 네. 이 못난 나라의 몸난 속에서도 결국 살아내야 한다는 운명을 긍정하는 것이라고. 여기서 얼마 되게 많은 공감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다들 이렇게 뭐 세상이 어떻네 저떻네 SNS 보면 비판이 참 많긴 하지만 사실 그래도 우리가 거기 어쨌든간 살고 살아내야 있으니까 할 곳이고 우리가 어쨌든간 거기서 계속 살 그렇죠. 거니까. 여기 너무 와닿는 거예요. 너의 의무는 몇몇 비굴한 이탈자들에 의해서 신성이 모독됐지만 송두리째 부정당한 것은 아니라고. 그러니까요. 진짜 이런 거 문장 약간 하나하나가. 취업 준비하면서 이렇게 아. 자존감의 그런 고갈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도 참 뭔가 맞아요. 애국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을 때 음. 이용해보, 그러니까 좀 쓸 수 있는 하나의 예시, 뭐 그렇죠.
근데 뭐 그런 되게 거. 구현해내기 어려운 예시이기도 그죠. 하고. 왜냐면 이게 너무 거대 담론이라서. 맞아요. 그렇죠. 뭐 살아낸다는 거 자체로 만약 글을 좀 풀어내는 되게 것도 지엽적인 괜찮을 것 소재잖아요. 같아요. 아들이 맞아요, 군대를 맞아요. 가고 싶지 않아 하는 아빠가 맞아요. 아들을 우회적으로 이렇게 음. 얘기를 하는 편지인데 여자 입장에서 보면은 군대 얘기는 어떻게 보면 공감이 잘 안 갈 수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네. 경우에도 도트 씨처럼 읽으면서 군대 생각은 들지 않았지만서도 제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맞아요. 해보고 힘을 얻게 되더라고요. 이거 보면 아까 처음에 얘기하셨잖아요. 군대 가기 싫다는 아들을 아버지가 터는 내용이라고 그쵸. 했는데 간단하죠. 예. 털면서도 동시에 위로를 하는 위로를 해주고 너의 마음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맞아요. 굉장히 무뚝뚝한 아버지식 위로라는 먼저 느낌이 들어요. 먼저 인생을 살아간 아버지로서 이런 말밖에 해줄 수 없음에 대한 참담한 마음을 느끼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인데 어쩌겠니? 그게 더 아파. 그래서 그러니까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 아버지로서의 무력감도 약간 느껴지면서. 맞아요. 네. 그래서 저번에도 했던 얘기 같은데 그 통찰에 관련된 글을 쓸 때 사실 이게 되게 거대 담론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되게 러프하게 쓰면은 되게 나이브해 보이고 되게 그냥 진부한 얘기 하네 이렇게 흘러갈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런 글 쓸 때 물론 제가 정답은 아니지만 저는 어떻게 쓰냐면 저는 관찰자 입장에 썼어요. 그래서 항상 한탕. 요것도 자르는 걸로 안 잘라. 항상 자르지 마요. 발음이 안 돼. 관찰자의 제가 교정하고 있잖아요. 네 알아요. 아파. 그래서 아퐁. 아유 그래서- 그랬죠. 그래서 관찰의 입장으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내 얘기 아니라 내가 관찰해 봤더니 이렇더라. 내 아들이 지금 이런데 내 아들의 상황은 사실은 이런 거야.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이런 상황이지. 그렇지만 더 중요한 어떤 애국의 통찰 그런 관점에서 다시 애국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죠. 아들아 다시는 평발 내밀지 마. 너는 이 땅에 당당한 진실한 병장이 되어라. 이게 이런- 약간 지난번에 했던 공인인증서를 위한 변명이랑은 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그쵸. 그때는 공인인증서가 돼서 썼기 때문에 글이 진실했지만 이거는 관찰자이기 때문에 관찰자 글이 더 입장에서. 진실한. 그렇죠. 이렇게 메시지가 더 강하게 맞아요. 와닿죠. 만약에 아들이 썼으면은 그러니까 아들이 와닿지 않아. 자기 입장에서 이렇게 썼으면 이렇게까지 어떤 울림은 없었을 그리고 거예요. 그쵸. 이 글이 더 와닿는 이유는 이 글을 쓴 김훈이 진짜 라서 아버지고 진짜 겪은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실감나게 쓸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본인이 경험했으니까. 맞아요. 네. 모르겠어요. 본인이 경험했는지 아닌지. 근데 이게 다른 글이랑 좀 다른 게 보통 김훈 글은 문장을 짧게 끊어치는 리듬이 있는데 이건 다른 글들이랑 다르게 문장이 좀 긴 편이에요. 편지라서 그런가 네, 봐요. 이걸 읽으면서 진짜 김훈은 문장의 마술사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김훈 작가님의 글 두 편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둘 다 절판된 책에 있는 거라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예. 많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도서관이든 어디든 가셔서 한 번쯤은 읽어보시면 좀 그렇죠. 곱씹을 만한 글들인 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네. 저희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까요? 오늘 저 말 실수한 거 다 편집해. 하지 마세요. 아마 이것까지 나갈 것 같아요. 네, 이거까지는 이 정도는 애교지 뭐. 욕만 안 하면 돼. 맞아. 저 예비군 갔다 와서 거기서 욕밖에 안 해가지고. 다시는 그럼. 군복을 내밀지 말아라. 서기야 다시는 군복을 내밀지 말아라. 네, 네. 그래서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8화에서 만나요. 네, 네, 빠이. 수고하셨습니다.